아버지는 평생 저를 부려먹고 유언장에서 영혼을 남겼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평생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남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큰형은 서울로 대학을 갔고, 둘째 형은 부산에서 장사를 시작했으며, 셋째 형은 결혼하자마자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은 건 낡은 시골집과 점점 허리가 굽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아버지는 마당에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받아 드시며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제가 모셔갔습니다. 밭에 나갈 때도 제가 따라갔고 집안일도 제가 도맡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는 늘 저였습니다. 가끔 형제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큰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편하시겠다. 수고한다. 그 말이 고맙기보단 제 인생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명절이면 형제들이 잠깐 내려왔다가 금방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용돈을 챙겨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시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저를 위한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는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듯 하다가도 늘 말을 삼키셨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피우시며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저기 저 산 너머에 아버지는 말을 시작하셨다가 멈추셨습니다. 나중에 하자. 그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몸이 쇠약해질수록 아버지는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밥상 앞에서도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혹시 유언 같은 걸 남기시려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괜히 겁이 나서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형은 회의 중이라며 끊었고 둘째 형은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 했습니다. 셋째 형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평한 분이라고, 평생 헌신한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어느 날 아버지는 서랍을 뒤지시다가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무언가를 적으시는 듯 했지만 제가 다가가자 재빨리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뭐 쓰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미루나무를 한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막내야, 네, 아버지. 나중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냐? 그 질문의 의미를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늙어가신다는 사실만 가슴 아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그게 유언장 작성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돌아오신 아버지는 유난히 조용하셨습니다. 저녁을 드시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셨고 밤이면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뭔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가장 세게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아버지 영정만 바라봤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그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이 돌아간 뒤 형제들은 장례식장 밖 복도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땅은 아직 팔 수 있나? 둘째 형이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농기계도 중고로 내놓으면 괜찮은 값 받을 거야. 셋째 형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가 떠나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상복을 입은 채 재산 계산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들, 아버지 장례는요? 큰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치러야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산 정리를 미룰 순 없잖아. 그 순간 저는 형제들의 눈빛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기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기대만이 있었습니다. 셋째 형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는 여기 살았으니까 집 구조 잘 알지? 혹시 아버지가 뭐 숨겨놓으신 거 없어?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형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농기계 말고도 뭐 있을 수 있잖아. 금부치 같은 거.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니라 재산 앞에 낯선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저는 빈 영안실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뭐예요? 이 집안에서 저는 대체 뭔가요? 영정 속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큰형에게는 서울 근처 땅 일부와 예금 일부가 배정되었습니다. 둘째 형에게는 농기계와 나머지 예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셋째 형에게는 시골집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배정된 재산이 없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원. 형제들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큰형은 작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 말미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걸 끝까지 걱정했다고.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문이었습니다. 왜 저만 빼놓으신 걸까요? 평생을 곁에서 모신 저를. 둘째 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아버지, 결정인데. 셋째 형은 대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해해. 너는 그냥 여기 있었잖아. 우리는 밖에서 다 고생했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 많으니까 먼저 간다. 너도 빨리 정리해. 형제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저는 텅 빈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꺼내보시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가족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형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성급함, 계획 없이 움직임. 둘째 형 이름 옆에는 이랬습니다. 한탕 욕심, 확실하다는 말에 약함. 셋째 형 이름 옆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책임 회피, 어려우면 도망.
그리고 제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는 아이. 싸움에 넣으면 안 됨.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덜 사랑해서 뺀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싸움판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고 관계가 깨지는 걸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만큼은 그 싸움에서 빼놓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첩 뒷장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는 착하다. 형들이 요구하면 다 내줄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했다. 형들이 손 벌리지 못하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이용하고 재산을 빼앗고 관계를 망치는 걸 막으시려고. 영원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는지, 왜 저만 유언장에서 빼셨는지.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걸까요? 상속 이후 형제들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괜찮은 척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히려 자신만만했거든요. 아버지 재산 덕분에 이제 인생이 풀릴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상속받은 땅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큰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은 예상보다 빨리 무너졌고 큰형은 빚을 떠안은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너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따로 남긴 거 없냐? 그 질문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큰형은 여전히 돈을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요. 둘째 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확실하다는 정보가 있다며 상속받은 돈을 한 곳에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둘째 형은 저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너 혹시 그 땅 위치 알아? 아버지가 마지막에 너한테 뭐라 안 했어? 형제라는 말보다 조사하듯 캐묻는 말투였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돈은 빠르게 사라졌고 둘째 형의 목소리에서는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그 말이 저는 이상하게도 무서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억울함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형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아무 말 없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일이 꼬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책임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은행, 거래처, 그리고 마지막엔 저였습니다. 형들만 재산 받았다고 누가 그래? 너도 분명 뭔가 숨기고 있잖아.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셋째 형에게 가족은 함께 버틸 사람이 아니라 불리해지면 의심할 대상이라는 걸요. 형제들은 하나같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모두 달랐습니다. 자존심에 갇힌 사람, 욕심에 눈먼 사람, 책임을 미루는 사람.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너지자마자 저를 찾았다는 것.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를 이 상속에서 빼셨는지. 이 재산은 누군가를 살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이 이렇게 변할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만큼은 그 얼굴을 매일 마주하며 살지 않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수첩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남는 아이. 싸움에 넣으면 안 됨. 그 문장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던 밤, 아버지가 생전에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곳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미루나무 아래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미루나무 아래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 이유를 물어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비가 온 뒤 땅이 파인 걸 보고 저는 삽을 들었습니다. 한 뼘쯤 팠을 때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낡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땅 문서를 펼쳐보니 도시 근교의 작은 밭이었습니다.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개발지구로 묶여있는 땅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막내야, 이 땅은 유원장에 올리면 반드시 싸움이 된다. 형들은 내가 이걸 받는 걸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나는 내가 그 싸움에 휘말리는 게 싫었다. 내가 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이 땅은 내가 정말 벼랑에 설 때만 써. 급하게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까지 아껴. 나는 내가 돈 때문에 형제에게 먹히는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란다. 너는 끝까지 남을 아이다. 그게 내 힘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주신 겁니다. 영어는 방패였고 이 땅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미루나무 아래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봄바람이 미루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저를 보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땅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개발이 확정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모든 걸 잃은 뒤에야 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 카페를 훑어보는 눈빛. 거기엔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가게를? 저는 큰형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걸로 시작했어요. 큰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너한테 뭘 남겼다고? 형님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순간 큰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형제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재산 계산하실 때 저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큰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형과 셋째 형도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셋이서 함께 왔더군요. 둘째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지금 형들이 좀 어려운데 셋째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좀 도와줘야지.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형님들 유언장 읽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영원 받았을 때 웃으셨죠. 형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형님들 말씀 기억해요. 형님들의 진심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형님들한테 제가 뜯어먹히지 않도록요. 큰형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너한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형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필요한 건 제 도움이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도와줬다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는 걸. 한 번 도우면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 건 형제들로부터였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미루나무 아래에 아버지 사진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미루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영혼은 저를 지켜준 방패였고, 숨겨진 땅은 저를 살려준 유산이었으며, 아버지의 침묵은 저를 평생 보호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을 권리는 없으니까요.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어떤 상속은 돈으로 남지 않습니다. 가장 아픈 선택이 가장 큰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유언장에서 영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인생을 물려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재산을 받았지만 무너졌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강한 사랑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희생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때로는 거절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